Starting to feel it, starting to feel it in the air. Then it hits me. It's officially Christmas, and I'm officially yours. I'm officially wishing for something out in the store. 많이 기다리셨어요? 아, 왜 이제 와? 죄송합니다. 원래 민심 탐방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민심 탐방, 민심 민심 뻔한 민심인데 무슨 그 뻔하지 탐방을 하려고? 뻔하지 않더라고요. 여기 이 문이 이게 뭐 옛날에 전주성의 남문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풍남문이. 예. 여기가 풍남문이잖아요. 동네 이름도 풍남동이고 왜 풍남문인가 봤더니 예, 여기를 풍패지향이라고 전주를 예, 풍패 기억난다. 예. 예, 그래서 여기를 풍패지향의 남쪽 문이라고 해서 풍남문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기 산옥이 700채인가 그렇대잖아요. 여기가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이 안쪽 상권으로 진출하니까 그걸 막으려고 풍남동 교동 일대에 사람들이 집을 지어서 그때 처음 형성이 됐다고 그래요. 응?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그, 아이고 상감마마. 예, 그 임금님 옷을 입었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경기전인가? 경기전이 여기가 저 태조 이성계 예, 그래서 말이에요. 거기 본향이니까. 예, 어진 보셨어요? 안 봤어요. 안 보셨어요? 예. 여기 어진 딱 한 군데 여기밖에 없어요. 우리 촬영지 여기 같은데? 예, 그런데 참. 그래서 아유 안녕하세요. 당신의 삶을 바꾸는 토크쇼 정치합시다. 자, 1년 9개월 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자, 시즌2 이 첫 방송이 또 오늘 의미 있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렇게 있게 돼서 감회가 굉장히 새로운데요. 자, 정치합시다 시즌2에서는 이제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 민심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또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은 호남 민심을 알아보기 위해서 전북의 대표 도시 먹과 맛의 고장 전주를 찾았습니다. 자,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아주 안전하게 촬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함께해 주실 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다들 기대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자, 먼저 유시민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원책 변호사님,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게 소개하는 게 가나다 순서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걸로 우리 하죠. 네. 그러면 전부 다 뭐 황씨나. 자, 그리고 정치 컨설턴트 박상민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한국리서치의 정한울 박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근데 다 정말 그대로세요. 1년 9개월 그냥 잘 쉬시고 그러셨던 것 같네요. 네. 본인이 네. 그대로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대로라고. 그러니까 변호사님 그 얘기도 한 말씀 해주셨어야죠. 아유, 자네도 그대로입니다. 그대로네. 특히 이번에 이제 정치합시다 2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좀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우리 유시민 작가님이 바로 저희 그 총선 개표 방송 때 저 이제 정치 논평 비평 좀 중단하겠습니다 하셨다가 정치합시다 2로 다시 복귀를 하신 건데 저는 이제 정치 비평을 좀 그만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느낀 것도 많았고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틀린 말을 하게 되고 또 안 해도 될 말을 하게 되고 혹은 안 하면 더 좋았을 말도 하게 되고요. 그동안 뭐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건가요? 그때 뭐 예측을 함부로 했다가 그런 이야기를 왜 하냐고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혹시라도 제가 그런 말 한 게 뭐 누구한테 피해가 갔나 그런 거 있어서 그랬고요. 자, 한참 쉬었고 네. KBS에서 돈도 준다고 다시 나왔습니다. 좀 오래 쉬시긴 하셨네요, 진짜. 아무래도 출연료 네. 그동안 낚시 좀 즐기시고 이러시면서 어부 생활을 하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네. 뭐 늘 하던 겁니다. 그 낚시하면서 고기를 얼마나 낚아봤어요? 그 낚시의 도를 추구하는 사람은 낚은 고기의 양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무슨 강태공처럼 저렇게 또 본인을 아무나 안 낚아주니까 결국 다시 정치합시다를 한다는 얘기인데
이 두 분의 또 어떤 그 피 튀기는 예, 논쟁 오늘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자, 정치합시다 시즌2의 문을 여는 이제 민심포차 저희가 KBS만의 검증된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제 각 지역의 민심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첫 지역으로 호남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여론조사 이제 계속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알던 그런 호남이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로는 과거에 일방적으로 쏠리는 그런 경향은 조금 사라지긴 사라진 것 같은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호남 출신들이 차지하는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령 뭐 강북구라든가 서대문구라든가 이런 그분들이 그 구성비가 높은 지역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굉장히 강세를 드러내요. 그러나 이번에는 좀 그 과거처럼 어떤 지역 감정 같은 것은 사라지지 않겠느냐. 특히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 고향 정체성이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는 굉장히 약화됐고요. 어쨌든 지금 민주당, 여당의 어떤 핵심 지지 기반으로서 좋을 때는 모르지만 나쁠 때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받쳐주는 역할, 민주당의 후보를 정하는 과정에서는 사실 많은 당원들이 이제 그 호남에 포진돼 있기 때문에 호남이 실제가 그런 어떤 인구 구성보다는 훨씬 더 이제 그 한국 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 저희가 찾은 이 전주 음식이 또 굉장히 푸짐하고 맛있기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작가님이 그 여기 또 대표 음식들 찾아서 나서셨다면서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사장님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저희 국밥 사러 왔는데. 국밥 사러 오셨어요? 예, 예. 시장에도 사람이 적죠, 요새 코로나 때문에. 예, 11월 달은 좀 그래도 괜찮은데 12월 달 들어서 반 이상 줄어드는데 오늘 더 없네. 사장님, 요새 손님들 밥 잡수러 와가지고 뭐 선거 얘기 좀 해요? 많이 하죠. 많이 해요? 예. 어떠신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들어보시니까? 그전에는 안 그래도 요즘에는 요 대통령 후보감은 하나 믿을 분도 없고 누구를 째게 할지 모르겠다. 아, 이게 전라도 쪽은 네. 옛날부터 그거 있잖아요. 예. 그거 파란 색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썩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 없다. 그래도 이왕이면은 그래도 믿음 가는 분은 좀 이씨 아저씨? 이씨 아저씨가 좀 낫다 그래도 그나마. 그나마도 그래도 말하자면 그 시에 살림을 해보신 분이라 네. 거기 살면서 이제 그 국민들을 그 시기에 역할했을 거니까 조금 그래도 실력을 아는 사람은 그쪽 분이 아니시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아무래도 여기는 민주당이 좀 세니까. 여분이면 89명은 그쪽을 많이 이야기하죠.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정확하게 75일 남았더라고요. 뭐 이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인데 자 이번 선거 많은 분들이 참 독특하다 이런 선거 처음이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이번 대선은 모모한 선거다. 예, 어떤 느낌으로 지금 이 대선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변호사님 거부터 한번 볼까요? 네, 20대 대통령 선거는 차악을 뽑는 선거다. 최악을 버리고 차악을 선택해야 된다. 선거 때마다 양 후보들 아니면 뭐 빅2가 아니면 빅3든 다 불만이야. 불만이니까 이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특히 이번 선거는 벌써 한 2달 전부터 언론에 뭐라고 크게 나옵니까? 역대급 비호감 선거.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최악을 버리고 차악을 선택한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 박 대표님 거 먼저 볼까요? 20대 대통령 선거는 새로운 선거다. 그렇죠? 새로운 선거죠. 아니 모든 선거는 새로운 선거지. 하나만 한 그렇게 성의롭게 쓰실 겁니까? 무슨 근데 의미죠? 야, 정말 무승이하다. 이번에 제가 새롭다고 하는 건 뭐냐면 선거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제가 30년 이 선거 캠페인을 했거든요. 첫째는 이제 그 유권자 지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으로 2030이라고 하는 선진국에서 태어난 세대, MZ세대가 유권자의 유권자 파워로 올라왔고, 두 번째는 정당 일체감이 없는 영선 대선 후보들이 뽑히고 영선 당대표가 뽑히고 정당이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시대의 선거가 된 거예요. 조직이라는 게 힘을 못 쓴다는 뜻이죠. 세 번째는 이슈가 전통적인 의미의 이슈가 아니에요. 팬데믹이나 AI 시대가 돼갖고 대통령 후보들이 내세우는 이슈도 과거엔 본 적이 없는 그런 선거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스마트폰 선거예요. 지금 저기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뭐 계속 뭐가 나오잖아요.
이걸 숨길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이게 숨길 영상에도 수가 막 없다. 찍히고 그쵸. 녹취 파일도 나오고 과거 어느 정치인도 어느 대통령 후보도 이렇게 혹독하게 노출돼 본 적은 없어요. 선거 패러다임 자체가 선거 운동 방식이나 이슈나 이 모든 게 새로운 거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을 좀 갖습니다. 네, 정원일 박사님. 저는 네, 사과 경쟁 선거다. 아, 사과 경쟁. 사과하느라고 바쁘죠, 양진영 선생님. 네, 뭐 요즘은 거의 연일 사과를 하는, 서로 경쟁하다시피 하는. 사과를 한다는 건 이제 반성을 제대로 해서 제대로 된 사과를 하고 대안을 만든다면 발전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 같고, 또 사실은 잘못을 인정 안 하고 막 밀어붙이는 좀 그런 게 오히려 최근 또 상당히 문제되지 않았었나. 네, 유 작가님은 정책이 승패를 가르는 선거다. 이거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거 아닌가? 나보다 더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본 이유는 지금까지 정책 대결이 이루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그 현재 주요 후보의 지지도를 보면 팽팽하게 붙어 있어요. 맞서 있어요. 양쪽 진영도 결집이 많이 됐고요. 빅2 후보의 약점도 많이 계속 폭로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팽팽한 선거인데 뭐가 이걸 기울어지게 할 거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팽팽하게 계속 갑니다. 어느 시점에 가서 이 빅2 후보의 정책의 차이가 하나씩 분명하게 나타날 때 그것이 조금씩의 차이를 만들어내서 어느 쪽으로든가 살짝 기울어지는 선거로 판별이 될 거다. 두 후보는 정당 일체감이 굉장히 약한 분들이에요. 우리가 국민들이 부채의식을 가져야 되는 대선 후보들이 아니에요. 결국은 내 좋아는 안 하는데 상대도 싫은데 네. 누가 내 주머니 채워주고 필요한 놈이냐. 누가 되면 내 뭐 주식이 한 4천쯤 가게 만들 거냐. 내 부동산 가격 좀 올려줄 거냐. 아니면 뭐 우리 아이들 교육에 누가 또 도움될 거냐. 뭐 이렇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가 바뀌면 정책에 의해서 비전에 의해서 좀 선택하게 된다. 그거 좀 동의합니다, 저도. 네. 자, 이번에 그 두 후보의 지지율이 또 워낙 붙어 있기 때문에 누구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깻잎 한 장 차이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깻잎 대첩이다. 그래서 진짜 그 우리 후보들의 지지율,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지금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겁니다. 저희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의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이제 지금부터 발표해 드릴 텐데 제일 궁금해하시는 점. 자, 후보 지지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당장 대통령 선거일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라고 답한 응답자가 33.7%,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34.2%,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둘 다 4.8이네요. 그리고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를 포함한 기타 후보가 4.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지지율 추이를 또 살펴보면요. 동일한 지지율을 보였던 지난 조사에 비해서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둘이 똑같네. 그냥 똑같아요. 모든 지표가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래도 아직 3분의 1 정도는 결정 안 했네. 혹은 다른 후보를 지지하고 있네. 다른 후보 지지하고 있는 분들 중에는 또 지지 후보 바꿀 의향도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결국은 3분의 1 정도의 유권자는 미결정이에요. 그래서 미결정층의 부피 두께를 생각을 할 때 이 정도로 여론조사 지지율이 붙어 있으면 출발선에 같이 서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거다, 이거. 그러니까 승부는, 레이스는 이제 시작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변호사님도 비슷한 생각이신지? 출발선에 같이 서 있는 건 좀 아닐 거예요. 이미 많이 진행이 되고 왔거든. 뭔가 하면 두 사람의 어떤 흠결 다 드러난 거야, 이미. 이번 선거는 이 역대급 비호감도가 어쩌면 끝까지 갈지 모르겠다. 선거 전날까지. 그래서 이번 선거를 또 하나 결정하는 변수 중에 하나가 과연 내가 반드시 투표하러 가겠다는 이 적극적 투표층이 어느 정도냐, 어느 후보에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이 이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가능성이 있다. 가령 윤석열 후보랑 홍준표 후보가 이제 그 경선을 했는데 홍준표 후보가 2030 지지율을 굉장히 크게 받았었잖아요. 근데 지금의 지지를 보면 그걸 다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거고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로 네. 이제 그 이낙연 후보가 후보의 표를 그런 어떤 흡수하고 표들을 온전히 네. 지금 흡수하고 네. 있지 못한 점, 그거는 네.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네.
자, 저희가 지금 호남에 왔잖아요. 저희가 호남 분들을 직접 만나서 속 이야기를 들어봤거든요. 어떤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은 이재명이가 해야요. 호남은 어쨌든 간에 이재명이지. 아직 생각만 하고 있어요.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너무 팽팽하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누구를 찍어야 할지 아직. 네. 윤석열이는 뭔가 이제 정치를 이노베이션 계획을 해야 하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쪽으로 한 표를 던지고 싶어하는 마음이고. 전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는 이미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을 높여 세우는 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광주 사람들 입장으로서는 솔직히 좀 불편한 입장에 맞으니까. 있죠. 이재명. 윤석열이가 그 사과 갖고 장난쳤잖아요. 너무 나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우리 호남 분들의 속마음을 들어봤습니다. 뭐 그 사람 해줘야 돼라는 그런 어떤 저기 기저에 깔린 그런 것도 분명히 있고 그 이제 전두환 관련 발언에 좀 많은 분들이 좀 속이 좀 상하셨다 그래야 될까요? 이 얘기를 많이 하시네요. 근데 그 문제는 꼭 뭐 호남과 관련해서라기보다는 이게 지금도 보면 후보들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의 이제 실수나 혹은 마음에 안 드는 점들을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난 누가 이래서 좋아요라는 말도 하지만 네. 누가 이래서 싫어요가 더 많아요. 빈도를 보면. 그러니까 누가 싫어서 그 사람 아닌 다른 사람을 지지하는 경향 이런 것들이 확실히 이번 대선에 있는데 윤석열 후보이 많이 뭐 그렇게 아주 잘못됐다거나 틀렸다고는 안 봐요. 뭐 가령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이 그 5.18 그 사태라든가 5.18 민주화 운동이라든가 아니면 그 앞에 12.12 쿠데타에 대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어떤 입장에 대해서 어떤 변호를 했다거나 하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광주를 비하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똑같은 얘기, 같은 취지의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취지가 같지는 않은데 예, 비슷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했을 때는 민주당에서 말 한마디 안 해. 오히려 어떤 말이 나왔는가 하면 우리 후보는 유연하다. 유연하다. 그렇다면 여론조사 결과도 한번 볼게요. 과연 이 호남 분들은 이재명 후보의 전두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발언 내용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분이 33.6%, 부적절하다 58.4%, 모름, 무응답 8%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25%포인트 정도 많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윤석열 후보 때와는 좀 온도 차이가 있는 게 좀 느껴지네요. 온도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네. 극과 극이에요. 윤석열 후보가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 이제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숙련되지 않은 내면, 이것이 언어적 표현으로 나타날 때 굉장히 공격받기 좋은 형태의 표현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공과라는 형식으로 말을 했는데 윤석열 후보는 뭐 하나 빼고는 다 잘했다는 식의 뉘앙스를 말했기 때문에 내란 수개죄 발언을 좀 안 했기 때문에 덜 했기 때문에 공격받을 소지가 있는 형태의 표현이에요. 지금 그게. 쿠데타 빼고 뭐 정치는 그 어느 정도 잘한 거 아니냐. 그 발언 내용은 사실과 부합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두환 정부 시절에는 정치가 없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민정당을 일중대로 만들고 민한당을 이중대로 만들고 제2야당도 또 안기부에서 다 돈 대가지고 만들었잖아요. 지금 다 밝혀져 있는 일이지만.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말한 정치는 그런 의미에서의 정치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통치의 전반적인 상황, 근데 경제를 얼마나 잘했느냐, 사회 정책을 어떻게 펴느냐 하는 그 문제를 지적을 하는 거죠. 그 말을 하고 싶었다면 그렇게 표현했으면 안 됐고요. 그다음에 전두환 대통령이 뭐 사람을 일 잘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맡겼기 때문에 잘 됐다는데 그것도 꼭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사람을 잘 써야 되는데 사람을 잘 쓰려면 자기가 잘 알아야 잘 쓸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을 쓸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잘 아는 분야에서는 큰 사고가 잘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사람 데려다 쓰면 되지라고 말하는 게 좀 더 설득력을 가지려면 본인이 적어도 경제정책 운영과 관련해서 자기의 방향과 원칙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방향과 원칙을 잘 실천할 이제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을 내가 가져다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앞부분이 없이 뒤에만 나오니까 어떤 사람을 데려다 쓸 거지 저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애초에 모르고 있는 백지가 잘못 알고 있는 것보다는 거꾸로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 훨씬 낫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모르고 있는 것은 무리해서라도 비틀비틀거려서라도 제대로 된 목표 지점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알고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다른 곳으로 가본단 말이야. 가령 유시민이라 그런 사람 알죠? 그 사람이 옛날에 개혁당을 만들었을 때. 내가 깜짝 놀랐어. 처음부터 엉뚱한 데로 가서 엉뚱한데 그래서 백바지 입고 가서 난중국 백바지 파동을 일으키고 난리를 치는 거야. 또 자료는 나갑니다. 이 시점에서. 네. 만약에 그 사람이 그때 대통령을 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큰일 날 뻔했죠. 큰일 나는 거예요. 아, 진짜 그래. 깜짝 놀라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걱정 마세요. 안 될 사람 안 처음부터 돼요. 근데 심지어 그것도 하셔야죠. 심지어 선거 포스에다가 핑크 색깔을 집어넣어.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야. 어설피 잘못 말이에요. 아는 것보다 백지가 낫다. 훨씬 난 거예요. 훨씬 난 거예요.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 내가 어설피 알고 있는 유시민보다 낫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야. 변호사님 백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님이 평소에 제 옛날에 다른 프로그램을 같이 할 때부터 국가 지도자는 지식이 중요하다고 늘 말씀하셨잖아요. 균형 감각, 소명의식 이런 것보다 지식이 더 중요한 것 같아. 제가 보기로. 네, 1차적으로. 일단 뭘 알아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따 우리가 다른 데이터도 보게 되겠지만 저는 뭐 어떤 후보는 몰라도 너무 모르지 않느냐. 자, 대선 민심에는 이제 또 현 정부에 대한 평가가 반영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국민들은 어떤 평가를 했는지 먼저 전국 결과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전국 결과에서는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긍정 평가가 43.7%, 부정 평가가 51.4%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7.7% 포인트 앞섰습니다. 반면에 자, 호남 지역 같이 보시면요, 호남 지역에서는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서 긍정 평가가 69.8%, 부정 평가 24.8%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를 45% 포인트 앞섰습니다. 네. 보통 그 임기 말, 특히 이제 5년 차 정도 되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가 좀 급속하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같은 시기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한 자릿수였고 나머지 이제 전임 대통령도 한 20%대였는데 근데 문 대통령의 경우에는 40% 안팎의 높은 지지율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하나 분명한 것은 역대 문민정부 들어와서 역대 다른 대통령에 비해서 요 시기까지 이를 보면 이 긍정평가가 나름대로 선방을 하고 있다고 할까. 이 30%를 약간 웃도는 정도로 다른 여론조사에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든 지금 이 부정평가가 높은 것은 사실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그전에 대통령들이 지지율을 잃어버렸던 이제 친인척 비리라든가 뭐 권력형 부정부패, 대규모의 부정부패라든가 뭐 이런 말하자면 변명의 여지 없이 큰 실책 이런 것들이 안 보인다. 이거 하나 있고요. 그럼 임기 말이 또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런 큰 사고 없이 임기 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원래 끝날 때가 되면 조금 너그러워지기도 해요. 자, 같은 맥락에서 요걸 좀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정권 재창출이냐, 정권 교체냐. 자, 전국조사 결과 내년 대선의 정권 연장을 위해 여당 후보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 37.3%,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야당 후보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 53.7%로 정권 교체론이 16.4% 포인트 앞섰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호남에 왔으니까요. 호남 지역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권 연장을 해야 한다. 응답자 63%. 그리고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 23.8%. 정권 연장의 목소리가 거의 한 3배 가까이 많은 거죠. 네. 근데 이거는 정말 제가 전문가로서 확실히 갖고 말씀드릴 수 있는 제가 30년 캠페인에 보면 35대 55 그러니까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여당 후보를 지지한다가 35 밑으로 떨어지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야당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 55를 벗어나면 그거는 후보 경쟁력이라든가 구도 경쟁력이나 이런 걸 다 무시해도 될 정도로 거의 정권 교체가 확실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안에 들어있는 거는 변화가 있고 지난 4.7 재보궐선거 때 대통령 긍정평가도 35 미치고 부정평가가 55를 넘어갔고 정권 교체 여론도 55가 넘고 정권 재창출에서 35 미치였습니다. 근데 지금 진짜 아슬아슬하게 그 안에 있네요. 지금 말씀하신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기 아슬아슬하게 있더라도 저는 저 안에 있는 거는 평가를 유보합니다. 다만 오늘 이 조사가 의미가 있는 거는 여당 후보, 야당 후보를 명시해서 물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의미 있는 조사라고 봅니다. 네, 박사님. 국정평가는 역대 대통령 비교해서 괜찮은 편인데 네. 사실은 정권 심판론은 아까 그 경계선 안에 있긴 하지만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까지 와 있는 이 간극, 요거를 좀 제가 보기엔 민주당 쪽에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러니까 그 말씀에 이어서 이제 바로 떠오르는 의문이 아니 저러면 제1야당 후보하고 여당 후보 사이에 격차가 벌어져야 되는데 같은 조사에서 붙어 있잖아요. 다 달라요 지금. 제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뭔가 하면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보다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는 훨씬 낮고,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 긍정 평가보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가 낮아요. 그러면 이 선거가 얼마나 비호감 선거이면 도대체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그래 후보 둘 다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제 생각은 뭔가 하면 결국 마지막에 투표장으로 얼마나 유인할 수 있느냐.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오히려 이 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겠느냐.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높은 거는 에베레스트가 히말라야 위에 있기 때문에 높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구도 위에 올라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지난 지방 4.7 재보궐선거 때도 오세훈, 박형준이 쉽게 이긴 것도 그 구도의 승리 아닙니까? 실망해서 지금 빠져서 유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러니까 우리 전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여론은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이 이제 민주당의 선거 전략이어야 될 거고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는 그게 또 저절로 되는 건 아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니 가만 보니까 우리가 정권교체 이렇게 원하는데 거기에 맞는 비전과 리더십을 못 보여주면 이재명이 사실 따지고 보면 또 뭐 완전히 뭐 민주당 사람이라고 볼 수 있나? 좀 차별화도 좀 되는 측면이 있지. 이런 게 또 작동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재명은 그 문재인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호남이 선택하는 이 영남 후보 뭐 이런 입장에 있는 것인데,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의 전체적으로 어떤 성향 분석을 할 때,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미 문민정부 들어와서 고착화 되다시피 한 어떤 성향을 볼 때 누가 더 확장력이 있느냐 봤을 때 이재명 후보는 약간은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그 핵심 정책 중에 하나였던 국토보유세 이런 것도 나 안 하겠다.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한다. 이러면서 뭐 그리고 눈물과 사과와 변명, 반성 이걸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그렇게 계속 할 때 반대 진영에서는 저 봐라, 저렇게 태도를 끊임없이 바꾸고 말 바꾸게 하는 것 아니냐. 하지만 그렇게 먹혀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먹혀들어요? 먹혀들었으니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지지표, 그걸 까먹지 않고 거기서 약간은 늘어났죠. 그런데 윤석열 후보 쪽은 난 반대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똑같이 컨벤션 효과를 처음에 누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는 이낙연 후보가 가지고 있었던 그걸 흡수를 못했거든요. 마지막에 이 결선투표로 가야 되는데 못 갔다 하면서 이게 4.4.5인이 아니냐 이런 뭐 온갖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흡수를 못했는데, 윤석열 후보는 뭐로 갖고 컨벤션 효과를 까먹어버리는가 하면 선대위 구성을 두고 이게 자리 싸움을 계속 벌이면서 정말 꼴보기 싫은 자리 싸움을 한 거예요. 특히 젊은 당대표가 부산으로, 순천으로, 제주도로, 울산으로 가서 마치 대통령 후보와 같이 힘 기르기를 하는 모습을 연출하면서 완전히 까먹어버린 거야. 난 여기서 결정적인 타격을 받았다고 봐요. 근데 앞으로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쭉 간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이 인생은 쭉 갈 거라고 봐요. 외인을 넓히는 건 사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진짜 이 표를 얻어야 될 이 국민의 힘이 가장 취약한 부분에 있는 표를 얻기 위해서는 거기에 알맞은 제대로 된 정책을 끄집어내놔야 됩니다. 그런데 그건 하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예컨대 뭐 윤석열 입장에서 보면 김정일을 끌어놓고 김한길을 끌어놓고 해서 이른바 그 표현을 빌리자면 중도 더하기 합리적 진보를 우리가 끌어오면 우리가 외인이 넓어지지 않겠는 천만의 얘기입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또 변호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왠지 마음이 좀 아니지. 나는 기분이 이제 지금부터 하는 말이 중요해. 이재명이 진짜 해야 될 것은 절대 못해요. 내가 그 점은 차마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은 확장을 본인이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가능성이 풍부하다. 이재명은 한계까지 왔다.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다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또 불안해지죠. 한계가 다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로는 안심한다니까 바로 말을 바꾸시잖아요. 아니요, 말을 바꾼 게 아니에요. 한계 왔을 이 모양이라면. 그래서 내가 아까 이 방송을 하기 전에
이게 방송 전에 프리 토크를 할 때 내가 나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다. 그래서 이번 이 정치합시다 토크는 마음이 한결 편하다. 그래요? 지난번처럼 내가 가면을 쓰고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변호사님 할 필요가 없다. 지금 위험한 데로 가시는 거예요. 백바지보다는 덜 위험합니다. 자, 이번 대선에서 최대 부동층이라고 할 수 있는 좀 2030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뭐 각 캠프에서도 그래서 2030 표심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좀 청년 세대들의 좀 표심을 좀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전국 조사에서 세대별 그 후보 지지율을 살펴볼 텐데 먼저 20대입니다. 자, 이재명 후보 19.6%, 윤석열 후보 20.7%, 두 후보 모두 20대에게서 아주 저조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대에서는 이재명 후보 33.1%, 윤석열 후보 22.1%로 이재명 후보가 10%포인트가량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2030 세대의 표심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난 그 2016년 총선부터 2020년 총선까지 총선, 지방선거, 대선 또 총선 네 번을 민주당이 이길 때 그 공식이 있는데 4050의 강력한 지지 속에 2030이 거기에 이제 동맹으로 참여한 거거든요. 그 60대 이상에서만 보수정당이 이겼거든요. 이제 그걸로 이제 못 버틴 거죠. 근데 지난 4.7 재보궐선거 때 하긴 한 거지만 2030 이탈해갖고 처음으로 이제 그 국민의힘 후보를 찍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근혜 탄핵 이후에 보수가 몰락하게 된 이유는 그 전부터 나타났던 현상이지만 보수 진영 내에서 중도 보수가 이탈하면서 무너졌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동맹도 좀 2030 이탈하고 있거든요. 특히 20대는 확연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40대에서는 여전히 민주당이 강세일 거예요. 50대는 좀 팽팽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60대 이상에서는 민주당이 굉장히 어려울 거고 30대는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민주당이 해볼 만할 거라고 좀 보는데 20대가 숙제죠. 20대가 굉장히 어려운데 2030은 선중에 태어난 첫 번째 세대 아닙니까? 가치관이 굉장히 달라요. 자기의 삶 속에서 어느 특정 정당과의 친화성이나 적대감 이런 것들을 별로 느끼지 않고 진짜 선진국에서 자란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스윙보터예요, 기본적으로. 네. 저 2030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각 후보들이 그 2030 세대의 구체적 요구에 대해서 어떤 정책 수단을 선택해서 제시하고 어떤 정책 비전으로 접근을 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좀 지금 네. 우리 2030이 가장 분노를 느끼는 것은 뭡니까? 뭐 본인들이 그 당장 청년 실업률이 25%를 넘고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청년들이 가장 절망하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미 성공한 저 기성세대 혹은 지금 내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는 상속받는 저 내 친구를 못 따라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어쨌든 20대의 이 공정에 대한 감각은 우리가 갖고는 공정에 대한 어떤 느낌과는 다르게 절박한 공정. 그들은 절박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절박한 공정을 대하는 양쪽 후보가 방향이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이재명은 즉각 나는 조국을 반성한다. 조국은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20대가 생각하니까 우리의 실제 아픔을 아는구나. 우리의 분노를 아는구나.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각 부처에 앞으로 30대 청년 보좌직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0대 장관이 나옵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일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식의 방향을 잡으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어드바이스를 열심히 하신다. 저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별로 어드바이스를 안 하는데 변호사님은 컨설턴트 같으셔. 자, 호남의 2030 세대들의 생각은 어떤지 함께 좀 들여다볼까요? 아직은 딱히는 없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냥 일단 색깔을 보고 뽑으시는 경향이 좀 있으시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을 좀 보고 싶은 경향이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좀 세대관이 다른 것 같긴 합니다. 원래 저는 민주당인 이재명 후보를 많이 지지했는데 공약이 좀 20, 30대에게는 와닿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좀 많이 흔들리는 편입니다. 20, 30대 친구들은 이제 일자리나 그리고 이제 그냥 단순히 이제 용돈 주기식 이런 정치보다는 자기가 앞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이제 그런 공약을 많이 원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을 좀 지지하는 것 같고요. 일단 경선 결과가 제 마음에 안 들어서 원래는 이제 국민의힘을 지지했는데 고민하고 있습니다. 20, 30대들은
오히려 뭐 진보 보수보다는 당에서 추구하는 말 그리고 당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을 보고서 그 당을 지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치 쪽에 관심이 없긴 했었는데 요즘 그래도 좀 나라가 시끌벅적하다 보니까 그냥 유튜브 같은 거에 대해 이제 좀 정보를 얻었을 때 이제 홍준표 의원님이 됐었으면 했는데 아쉽게 떨어지셔서 현재 MZ세대가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조금 잘 돌봐줬으면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집값도 오르는 마당에 청년들이 이제 빨리 취직을 할 수 있는 방향들이 좀 많이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공약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주거 문제라든지 부동산이나 되게 궁금한 게 많은데 확실한 그런 공약이 없는 것 같아서 믿어달라, 자신 있다라고 말하는 건 청년들을 지금까지 기다려왔는데 기만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아직 고민 중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왜냐면 진짜 다들 생각이 다양하시거든요. 그냥 그렇게 짜잡아서 이렇게 지역 감정을 조정하는 건 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호남 청년들의 민심을 직접 이렇게 들어보셨는데 호남 20대 표심이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 여론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후보 지지율을 보면 이재명 후보 20.7%, 윤석열 후보 8.1%, 심상정 후보 11.2%, 안철수 후보 9.9입니다.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는 응답이 이재명 후보 지지율보다 10%포인트나 높은 30.2%가 나왔어요. 모르겠다는 응답도 16.3%로 적지 않았고요. 그리고 현재 지지하고 있는 후보를 계속 지지할 거냐는 질문에도 호남 20대들은 계속 지지할 것이다 34.7%, 지지 후보를 바꿀 수도 있다 63.9%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그 지지 강도가 굉장히 약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호남의 20대는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긍정평가가 44.1%, 또 부정평가가 41.6%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권 연장이냐, 정권 교체냐, 여기에 대한 질문도요. 정권 연장을 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33.5%, 정권은 교체를 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50.2%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연령대와는 굉장히 다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예를 들면 3대가 한 식탁에서 식사하는 중에 싸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요. 호남의 20대는 지금 전국의 20대 영향을 강하게 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거기다 조금 약한 거죠. 근데 이게 왜 민주당이 또 호남에서 20대 변화를 크게 봐야 되냐면 20대부터 40대까지는 민주당과 문재인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렇게 민주당을 찍었던 20대가 등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불과 4년 전, 5년 전이잖아요. 세대적 다른 경험이 있어갖고 비판한 게 아니고 찍었다가 지금 철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전에 제가 중도 보수가 박근혜까지도 찍고 뭐 이명박도 찍고 다 찍었다가 철회하면서 보수정당이 무너졌기 때문에 20대가 계속 지지해왔다가 철회하고 있는 요 과정을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 나중에 우리가 영남에 가서 또 1000샘플 해봐서 그때 20대를 뽑아보면 그때도 또 놀랄만한 어떤 현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희망사항이고요. 아무튼 20대에 대한 어떤 우리가 하는 인식, 또 지금 여론조사 결과 나타난 인식이 좀 차이가 있다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죠? 네. 좀 앞으로 좀 계속해서 좀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게 3가지 요소라 그러잖아요. 뭐 구도, 인물, 이슈. 맞습니까? 네,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네. 저희가 좀 인물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인물의 경쟁력.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자격은 무엇일까요? 그다음에 유권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여론조사를 통해서 각종 사회 현안별로 누가 더 잘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물어봤습니다. 먼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과제에는 이재명 후보를 꼽은 응답자가 42.2%로 가장 많았고 윤석열 후보는 25.9%였습니다. 그리고 또 뭐 집값 안정, 부동산 문제 해결도요. 이재명 후보가 잘할 거라는 응답이 33.6%, 윤석열 후보 31%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 이재명 후보 37.7%, 윤석열 후보 24.4%에 나타났고요.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도 이재명 후보가 39.6%로 15.9%의 윤석열 후보보다 더 많았습니다. 자, 이게 국정과제별 능력평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네, 변호사님. 제가 꼭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십시오. 네. 저거요.
스핀닥터의 영향력입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처음부터 계속 그것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뭔가 대단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잘하는 게 뭐가 있느냐. 우리가 객관적 시각으로 딱 볼 때 정말 이 국정에 관해서 한 번이라도 책임 있는 일을 해본 사람이 누가 있느냐. 두 분 다 없어요. 두 분 다 영선입니다. 국회에서 의정단상에서 국정을 논해본 적도 없어요. 도정을 논한 이재명 후보가 있고 이 나라의 준사법 기능을 총괄 책임졌던 윤석열 후보가 있지만은 두 분 다 국정 전반의 흐름, 국정 전체의 어젠다에 대해서는 어떤 경험도 해본 적이 없고 일해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고 특정 후보가 잘했다면 잘못했다 이게 섣불리 얘기할 수가 없고 누가 더 잘한 것이다 내가 얘기할 수는 없는데 다만 하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백지가 낫다. 잘못 알고 있는 것보다는 잘못 알고 있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 동쪽으로 가야 될 걸 서쪽으로 간다. 하지만 백지를 들고 있으면 무르무르서라도 동쪽으로 가게 된다. 혹시 그 백지가 남한테 안 물어보면 어째요? 예? 그 백지가 남의 말을 안 들으면요? 진짜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건 문제지만 그때는 두드려 패스라도 듣도록 해야죠. 그 대통령을 누가 어떻게 두드려 패요? 또 촛불 들고 광화문에 나가요? 두드려 패 사람 많습니다. 그 윤석열 후보가 공정과 상식을 잡는 거는 전 옳은 방향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거 자꾸만 조국이나 뭐 이런 걸 생각을 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공정과 상식보다는 집중해야 될 게 내가 대통령을 잘할 수 있다는 리더십과 비전이나 정책에 집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검사 출신이지만 주변에 보수 진영에 아주 훌륭한 분들 도움을 받아서 대통령을 잘할 수 있다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게 지금 핵심이지. 그러니까 좀 도덕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고 뭐 공정도 안 할 수도 있지만 능력은 참 있어. 뭐 예를 들면은 사람은 뭐 나쁜 것 같은데 능력은 있어. 공정한데 무능해. 이거보다는 전 낫다고 보는 지금 그런 리더십 싸움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면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좀 앞서간다는 거죠. 이 조사 결과를 보면 4개의 쟁점 모두 이재명 후보가 조금 높게 나오잖아요. 여기까지. 그거 얘기했잖아요. 그게 스핀닥터 효과다. 그러니까 이제 캐치프레이즈 효과다. 또. 아까 이제 이 4가지 지표 모두가 이재명 후보가 더 낮게 나와요. 좀이라도. 근데 왜 지지율은 붙어 있느냐 하면 이 인물 면에서 앞설지 몰라도 이제 시민들 인식상 전국 교수율이 높기 때문에 그 구도에서 윤석열 후보가 유리해서 지금 붙어 있는 거예요. 다만 이 빅2 후보의 캐릭터가 좀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뭐 합니다 하는데 한 게 뭐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재명 후보는 자기 지지율을 자기가 차근차근 만든 사람이에요. 일종의 정치적 지지율로 보면 푼돈 모아 목돈 만든 케이스입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어디서 왔냐 하면 문재인 대통령과 싸운 데서 왔어요. 그러니까 그건 어떤 점에서 보면 반사적인 거예요. 근데 문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갑니다. 계속해서 지금도 이제 문 정부가 뭐 하다 이렇게 계속 공세를 하고 있는데 당분간은 그게 효과가 날 거예요. 그러나 대선이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문 대통령은 뒤로 이제 물러나는 사람이고 이재명 후보가 점점 더 전면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타겟팅을, 표적 설정을 아직도 문 대통령에게 맞추고 있는 거는 그것이 단기적으로는 좀 입에 달겠지만 윤석열 후보에게는 조금 한 달, 2달 정도를 더 내다보면 그것이 굉장히 효과가 의심스러운 그런 전략일 수 있음을 아직 말하면 안 되는데. 저희가 오랜만에 그대는 방송을 너무 오래 한 문제점이 있어. 대선 후보들의 가족 리스크 얘기를 저희가 빼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자, 뭐 이재명 후보 아들의 불법 도박 의혹, 또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허위 경력 기재 논란, 이거 여기 대해서 지금 너무나 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자, 과연 이런 가족 논란 표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또 우리 여론조사를 통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먼저 이재명 후보 아들의 불법 도박 논란이 지지 후보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6.8%,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41.4%로 영향을 미칠 거라는 응답이 15%포인트 더 높았고요. 윤석열 후보 부인의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서는 지지 후보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66.7%, 미치지 않을 것이다 31.3%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35.4%로 더 높았습니다. 요 결과로만 보면 윤석열 후보 쪽의 리스크가 더 이명박 후보도 BBK나 도곡동 문제가 그 당내 경선 때부터 문제가 됐고 본선 때까지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사실은
별로 그게 이명박 후보를 흔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이 기대했던 강점이 있는데 그거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강한 추진력 같은 건데 그거하고 뭐 이 문제는 별로 연관이 안 되는 거예요. 전 이재명 후보의 아들 문제는 이 케이스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어떤 도덕적인 문제를 기대한다기보다는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거, 추진력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지는 않아요. 반대로 이해창 후보의 케이스라는 건 제게 그 대통령 아들 문제는 대통령의 아들일 때 문제가 되죠. 후보의 아들이 문제가 된 게 이해창 후보가 유일한데 그 아들 병역 문제가 2002년까지 2번 연거푸 선거에 영향을 미쳤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이분 그 대쪽 판사로 알려진 이해창 후보가 법과 원칙에 상징 자본을 갖고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걸 흔든 거거든요. 이제 윤석열 후보의 가정 리스크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본인의 상징 자본을 흔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타격이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는 봅니다. 역시 앞으로 누구한테 정직하냐? 내가 조명론입니다. 뭔가 하면 무대에 서잖아요. 가수든 배우든 가령 내가 같은 사람이든 무대에 딱 서서 조명을 받아. 근데 나한테 기스가 났어. 이 상처가 있어. 조명을 환하게 때립니까? 이 상처 안 보입니다. 환하게 때리면 앞에 앉아있는 분, 이 청중에게는 이 상처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명을 감추기 위해서 분장을 하고 무대를 어둡게 하면 오히려 조명, 이 상처는 선명히 드러나 보입니다. 사진을 찍어도 마찬가지예요. 조명을 환하게 때리는 이유는 상처를 감추기 위해서입니다. 차라리 다 노출시켜버려야 돼요. 노출된 악재는 이미 악재가 아닙니다. 리스크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후보들이 어리석은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뭐 김건희 씨의 사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이나 이런 것들에 더 흥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유권자들은 뭘 눈여겨본다고 저는 생각하냐 하면 위기에 대처하는 태도예요. 능력이요. 후보의 태도. 네. 후보의 위기관리 능력에 관한 문제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자기 부인을 너무 믿는 것 같다. 자기의 아내의 말을. 객관적으로 드러난 어떤 그 사실적 증거들보다 아내의 말을 더 믿는 것 같다. 누가 이재명 후보가? 아니요. 윤석열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그래서 그냥 검찰총장 청문회 때 답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를 쭉 보면 자기 아내의 문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한 걸음 반 걸음이라도 떨어져서 사실관계를 파악을 하고 자기가 대처를 해야 되는데 아내를 믿는 거는 좋은 일인데 대통령 후보로서는 그렇게 대처하면 그 대처가 잘 안 되거든요. 그걸 보면 사람들이 뭘 짐작하냐 하면 대통령이 되면 사람을 잘 알아볼까? 자기가 함께 일할 사람을 뽑을 때, 고를 때 잘 고를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사람이 혹시 대통령이 된 윤석열 후보를 속이거나 이렇게 할 때 그걸 잘 알아챌까? 그거에 의심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무슨 관음증적인 그런 말초적인 그런 호기심보다 이거를 유권자들이 더 눈여겨본다고 생각을 해요. 저 후보를 뽑아서 뭐 이명박 후보든 이해창 후보든 또 윤석열 후보를 뽑아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달라지고 내 주머니가 달라지고 우리 아이의 삶이 달라진다고 하면 가족 문제는 애써 외면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커져 있다는 거는 미래 비전이 별로 없고 리더십을 못 보여줬다는 겁니다. 자, 이제 저희가 오늘 정치합시다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3주 후에 뵙게 되거든요. 또 그 사이에 어떤 변수들이 터져 나올지 정말 마음이 조마조마한데 어떻게 좀 예상 좀 해보세요. 난 단언컨대 이런 게 한번 또 불거질 것 같아. 뭐 약간 그런 느낌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저는 예상은 안 하려고 그러고요. 예. 그냥 두 후보가 혹시 이 방송을 참모들이라도 모니터링 한다면 그냥 좀 건의하고 싶어요. 빨리 정책 논쟁으로 넘어가시라. 두 분 모두. 이게 두 후보뿐만 아니라 다른 뭐 심상정 후보나 안철수 후보까지 포함해서 전체가 모이든 빅2가 모이든 다 필요합니다. 다. 전체가 모이는 것도 필요하고 빅2가 모이는 것도 필요하고요. 빨리 향후의 국정 운영과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국민적 관심사를 다루는 정책 경쟁으로 빨리 넘어가시라. 그래야 다른 문제, 지금까지 이게 네거티브한 만약 부정적인 여러 문제들이 말끔히 끝나지는 않겠지만 지금 박 대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선거판을 지배하게 되지 않는 데까지는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본인들 자신들을 위해서, 캠프를 위해서 또 대통령 선거 자체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냐라는 건의를 저는 하고 싶어요. 그것도 희망사항이지.
뭐 솔직히 정책 경쟁이 제대로 될 것 같지도 않고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 두 분이 내공으로 무슨 정책 경쟁이 되겠어요? 야 이렇게 내가 지고 선거진에서 어떻게 하라고 또 그런 얘기를 또 나눌 겁니다. 지금 뭐 본선 들어가서 TV 토론 3번만 할 거다. 윤석열 후보가 피할 거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좀 빨리 보고 싶어요. 두 분이 토론하고. 왜냐하면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알아야 될 건 지금 본인에 대한 리더십 문제라든가 가족 문제나 이런 거는 본인이 던지는 어젠다가 또 그 리더십이 링에 올라와서 보여줄 때만 사라지는 것이지 피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다. 잘 모르겠고요. 역시 여론조사 전문가 나오시는데. 아니고 금수 이런 뿐이야. 오직 믿는 건 여론이다. 우리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 때 잘 분석하도록. 아우 감사합니다. 네. 훌륭한 답변이셨습니다. 네. 네. 근데 정말 각종 공방과 의혹이 넘쳐나는 이번 대선 이제 정책과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 정치합시다 시즌2 함께 보시면서 어떤 기준으로 우리 후보들을 바라봐야 되는지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당신의 삶을 바꾸는 토크쇼 정치합시다. 오늘 미시포차 마무리하는데요. 저희는 새해 새 마음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아니 녹화예요. 네, 깜찍함을 좀 기대하면서 자 인사드리죠.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네, 고맙습니다. 네. 이거 설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녹화하려고 잃어버렸는데. Of a white Christmas, just like the ones I used to know, where the treetops glisten and children listen to hear sleigh bells in the snow. I'm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